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로 확정됐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어떻게 검증할지, 또 그에 따라 북에는 어떤 보상을 할지 앞으로 남은 32일 동안 양측은 이견을 조율하며 합의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되자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 장소와 시간에 대해 이미 지난 4일 백악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면서 비핵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일본이 요구하는 중거리 미사일 폐기나 핵과학자의 재취업, 이주 금지 문제 등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임원 자녀나 고위관료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정황을 금감원이 확인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나이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남녀 합격자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등 연령과 성별로 차별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인 업비트의 서울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비트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있는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회담까지는 32일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위대한 타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번째 방북으로 이미 큰 틀에선 합의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특파원을 연결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백악관의 입장과 또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들은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장 어딘지 공개를 하면서 위대한 타협에 대해서도 예고를 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석방된 미국인이 귀환한 지 8시간 만에 싱가포르 회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인디애나주 유세에서 매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위대한 타협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ll be meeting with Kim Jong-un to pursue a future of peace and security for the world. We're going to set the table. We're going to make a great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인질 석방 때 18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판문점 회담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자, 이게 무산된 데는 백악관 실세들이 일제히 만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CNN 방송이 뒷얘기를 보도했는데요. 회담을 준비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켈리 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정치적 중립지인 싱가포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회담이 성공하면 엄청난 축하가 될 것이라고 판문점 회담 의향을 보이자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가세해 DMZ로 할 경우 김 위원장을 해유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며 2주간 설득했고 결국 장소를 싱가포르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볼턴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실상 실무진들이 다 판문점은 반대했던 그런 내용이군요. 자, 회담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백악관이 이제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CVID가 회담의 최우선 과제라고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영구적인 비핵화, PBID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CVID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 시각 중계에서 회담이 다가오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백악관은 미국인 석방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CVID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쓸데없이 강한 표현으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회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자, 이제 회담까지 32일 남았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큰 것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북한과 미국 양측이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또 조율을 해야지 될 텐데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이번 회담은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맞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연합훈련에서 전략자산 전개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핵동결, 불능화,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의 입구와 출구 사이 어디쯤에서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비핵화 일정과 단계적 보상의 시점을 맞추는 타협안을 말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사찰과 검증입니다. 과거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 과정에서 무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의 영변 이외 비공개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개하는 강압적 사찰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력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는 검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빅딜의 최대 난관이란 진단입니다. 예,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과 계속 북미 정상회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청와대는 장소 문제뿐 아니라 그 합의 내용에 있어서도 북미 간의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먼저 청와대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과 분단의 구도가 해체되길 기원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면서 꼭 성공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북미 회담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핵화 의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한 이후에 북미 간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진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한이 확실히 하면 미국도 확실히 해준다. 이런 정도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를 해주면 미국도 확실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합의가 이뤄진 걸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역시 이런 중요한 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시 앞으로의 조율 과정, 작은 것들에 대한 조율 과정이 또 중요할 텐데 청와대는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일괄 타결이냐, 단계적 동시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미 간에 여전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시한을 언제까지로 할 건지, 어떤 과정의 길을 갈 건지 등도 북미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북미 정상회담 거듭 이야기하지만 당사국은 물론 북한과 미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이제 중간에서 계속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미 회담 전까지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며칠 내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인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통화에서는 두 정상이 북미 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특히 북미 회담 이후로 추진될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이 북미 회담의 의제와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로 줄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도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두고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한 게 거의 한 달입니다.
결국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어떤 점들이 고려됐는지, 또 북한과 미국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지 5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엔 2곳으로 압축했다고 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엄청난 기념 행사가 될 것이라며 판문점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이슈화에 크게 성공했으나 참모진의 설득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판문점은 남북 정상회담의 속편이고 남북 정상을 따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정치적 외교 중립지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군사적으로 미국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라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미 40여 년 전 대사관을 설치한 싱가포르 정도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판단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빈국에서 급속히 경제 발전을 이룬 싱가포르는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김 위원장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무적인 점도 크게 고려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경호와 이동 편의성, 취재 환경 등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노후한 전용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비행이 제한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이동 거리를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이전부터 사실상 북한이 대외 접촉을 할 때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에도 싱가포르에서 여러 차례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이 북측을 비밀리에 만난 곳도 싱가포르였습니다. 잠시 후에 박지원 의원 직접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해킹 의혹 등으로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됐던 2015년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만난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당시 갈등이 컸던 두 나라가 싱가포르에서 대화에 나선 것만으로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서 2008년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동한 곳도 싱가포르였습니다. 국제사회와 사실상 단절됐던 북한도 매년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는 참석해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2008년 포럼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수장인 박의춘 외무상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뿐만 아닙니다. 남북한 역시 싱가포르에서 자주 접촉을 가졌습니다. 2000년 3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의 부위원장을 만나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협의한 곳도 바로 싱가포르였습니다.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 부장을 만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도 어느 장소, 어느 건물이 역사적인 회담장이 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으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을 제대로 경호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2015년 중국과 대만의 지도자가 66년 만에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 테이블이 놓인 곳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이번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정상회담 직전 6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돼 보안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가 오차드 로드에서 떨어진 주거지에 있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는 점도 보안상 강점입니다. 옥상 수영장으로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가 소유한 인연으로 거론됩니다. 바다로 트여 있어 경호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0km 떨어진 인도네시아 섬 지역의 이슬람 무장 세력으로부터 로켓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적한 장소가 많아 보안에 유리한 센토사 섬도 선택지로 꼽습니다. 싱가포르 북단에 위치한 미 해군 기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지에선 들뜬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2009년부터 북한 시민 100여 명을 싱가포르에 초청해온 비영리 단체 조선 익스체인지는 역사적 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평화로 가는 중요한 단계인 이번 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싱가포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의 접촉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측의 대표단을 이끌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예, 결국 이렇게 싱가포르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싱가포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북미가 싱가포르로 선택을 한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싱가포르에서라도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정치적 중립 국가이고 우리나라 북한의 대사관도 있지만은 미국 해군이 주둔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평양에서 약 5,000km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친매 1호기가 약 1만 km를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야 뭐 문제가 없지만은 예. 북한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지역으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계속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2000년 이제 대북 특사 때 북측 특사인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과 첫 번째로 만난 장소 싱가포르였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먼저 만나자고 요구를 했던 건가요? 네, 북측에서 먼저 연락 와서 싱가포르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싱가포르로 했다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 당시에? 방금도 설명했지만은 우선 싱가포르는 정치적 중립 국가이고 예. 국제 도시이고 북한의 대사관 또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기 때문에 퍽 용이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또 과거에도 북측에서 여러 나라의 접촉을 싱가포르에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박 의원님께서 이제 북한과 대화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폼페이오 방북으로 북미 간의 분위기가 어쨌든 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 우리 청와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볼 때 북한이 미국에서 했던 요구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선 저는 가장 큰 의미를 폼페이오 CIA 국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접촉을 했는데 예. 국무장관이 되어서도 김영철 라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례적으로 바로 몇십 분 안에 북한에서 보도를 했고 미국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2차 폼페이오 김정은 회담에서 상당히 좋은 진전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관심을 끄는 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물밑 협상을 할 때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앤드류 김이라고 이제 미국 CIA 코리아 임무센터장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때 동행을 하기도 했고 또 그 관련된 사진이 나와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이 앤드류 김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앤디라고 부르는데요. 뭐 저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 앤디 김은 CIA 우리 한국 책임자도 했고 아시아 책임자도 했으며 지금 현재 CIA 한국 센터장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이 활동을 해서 북한의 김영철 부장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높이 평가를 하면서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보면은 CIA나 국무성에서 대북 정보를 그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앤디 김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코리아 센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앞으로 남은 회담까지 남은 32일 동안도 앤드류 킴의 어떤 역할,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율하는 역할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비핵화를 좀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속도를 다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북한은 우리 체제 보장을 좀 더 제대로 해줘라, 군사적인 위협을 빨리 없애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이 특히 볼턴 보좌관이 허들 높이를 자꾸 높이고 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모라토리엄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핵 동결 그리고 북미 간의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면은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높은 수준을 요구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응할 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종이로 약속을 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핵시설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디테일의 악마가 있듯이 굉장히 난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한계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목포 현장에 내려가 계셔서 연결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권하고 6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은둔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의 김 위원장이 어떻게 갈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전용기가 낡아서 싱가포르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 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체에 국무위원장이란 글자가 뚜렷합니다. 내부엔 김정은 위원장 전용 의자와 책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주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부각했습니다. 기차만 탔던 김정일 위원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 참매 1호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참매 1호는 옛 소련이 만든 일루신인데 지금은 단종된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 항속거리는 10,000km지만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4,700km를 직항하기엔 무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등을 한 차례 경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후 기종이라도 관리만 잘 됐다면 5,000km 정도의 비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어떻게 이동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땐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의 벤츠를 에워싼 채 달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류탄 폭발로부터도 안전한 특수 차량입니다. 방중 때도 이 수송기에 차를 싣고 갔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때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현지에서 차량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까지 갖고 가려면 전용기를 한 대 더 띄워야 해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중국에 갔을 때 또 남북 정상회담 때도 이설주 여사와 함께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 외교가 부각이 됐죠. 북미 회담에서도 이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만날지 주목됩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 환영 만찬을 앞두고 이설주 여사가 판문점에 등장했습니다. 마중 나온 김정숙 여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이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 성과를 언급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여사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 때도 동행해 펑리위안 여사와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이 여사가 동행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 무대에 부인을 동반해 정상국가 수반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가 북미 회담 때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동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스위스를 찾았습니다. 또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가 제3국인데다 북한과 미국 모두에서 거리가 가깝지 않아 두 정상이 굳이 부인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진전을 환영하고 성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 시진핑 주석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북미 회담이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일본 매체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시 주석이 북미 회담 때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이 요르단으로 급파됐습니다. 일본은 북미 회담이 열리면 중거리 미사일 포기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도 다뤄야 한다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재차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미사일의 폐기 범위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시설과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폐기는 수용하더라도 중거리 미사일 IRBM 폐기까지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화성 12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두고 북한과 미국, 일본의 셈법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또 북한 핵무기 연구개발 인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핵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과학자의 재취업이나 이주도 변수로 꼽힙니다. 북한이 이주에 동의할지 또 어느 수준까지를 핵 기술자로 구분할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을 발표하기까지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청와대는 바로 논평을 냈습니다. 북미 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요. 그런데 좀 아쉽다는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문점을 기대했는데 아쉽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한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판문점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판문점은 싱가포르와 막판까지 최종 경합을 했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판문점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올리기도 해서 좀 혼선이 있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라는 거를 어떻게 언제쯤 알게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지난주에 이미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지난 4일이었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미국에 가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났는데 이때 싱가포르에서 12일 날 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계속해서 내심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건데 자,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판문점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확정 트윗을 올리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청와대는 봤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9일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과 한일 정상통화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판문점에서 한다는 걸 통보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고 네. 한 고위 관계자는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이 통화 때문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내심 판문점을 기대했던 이유가 이 남북미 3자 회담을 또 기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건데요. 남북미 3자 회동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던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이슈인데 네. 만약에 청와대 바람대로 판문점에서 했다면 자연스럽게 남북미 회담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바람이었는데 네. 싱가포르에서 하게 되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아쉬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판문점 얘기를 해봤는데요. 국내에서는 또 인천 송도가 거론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깜짝 거론됐는데 네. 인천 송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한미 정상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세 군데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했다라는 건 이미 청와대가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네. 싱가포르와 판문점과
마지막 하나가 인천 송도였다라는 겁니다. 네. 왜 인천 송도냐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수준으로 거론이 됐고 네. 주로 판문점과 싱가포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인천 송도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근데 하나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사진 하나 볼 수 있는데 이게 2008년 안상수 의원 당시 인천시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뉴욕에서 인천 송도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저 기억이 남아서 인천 송도를 지나가듯이 거론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투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기억에 있었다라는 취지인데요. 시기도 관심이었잖아요. 원래는 5월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이 좀 물밑에서 좀 조율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의외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미국의 중간선거 대통령 유세 일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회담 성과 문제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올린 트윗을 한번 보시면 이런 트윗 내용이 있습니다. Thank you, 인디아나. 지금 인디아나주의 상원의원 선거 유세에 어제 참여했던 장면을 오늘 올려놨는데 네. 실제로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세를 다니기 있어서 북미 회담에 영향을 미쳤다. 날짜를 정하는데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의 뒷얘기들 이성대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 네, 북미 회담이 열리는 다음 달 12일은 지방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이번 회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6월 12일 오후 늦게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바로 다음 날 6.13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내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회담이 성과를 내면 현재 구도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란 초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거나 남북관계의 혼풍은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어 오히려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도 선거 전날 회담이 잡힌 배경을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또 영구적인 핵 폐기가 합의된다면 환영할 것이라면서 선제적으로 회담의 성공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삼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여당의 주류인 친문재인계로 분류됩니다. 홍 원내대표는 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가 이틀째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을 벌였는지 또 이 같은 불법 조작이 대선 전에도 이루어졌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김 씨의 인터넷 카페 회원 중에 공무원도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조작 요청 김경수님한테 받은 적 있으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김 씨를 이틀째 강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드루킹 일당이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수 등에 대해 클릭수를 높여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조작에 나섰는지 추궁했습니다. 또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의 댓글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했는지 여부도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킹크랩 서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킹크랩은 매크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서버입니다. 이 서버 안에는 범행 규모와 가담자 수 등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중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 댓글 작업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단식은 위험하다는 의료진과 동료 의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에서도 특혜 채용이 이뤄진 정황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했습니다. 임직원 자녀나 고위 관료의 친인척 등 22명에게 특혜를 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로써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채용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신한금융 계열사의 특혜 채용 정황은 모두 22건입니다. 신한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생명 6건, 신한카드 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임직원 자녀와 관련된 게 13건이었습니다. 이들은 학점이 서류심사 통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합격했습니다. 신한카드에 응시한 임직원 자녀는 면접에서 태도가 이상하다, 발표가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최종 선발됐습니다. 전직 최고경영진 관리자,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 관료의 조카로 표기된 지원자들도 같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특혜 채용자를 추천한 인사도 정치인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공사 임원 등 다양했습니다. 모집 공고와는 달리 성별과 나이로 차별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013년 나이가 많은 지원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신한카드는 서류 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 비율을 7대 3으로 맞춰놓고 점수를 관리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혜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검찰이 국내 1위의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를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업비트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와 오늘 서울 강남의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거래량 1위인 업비트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가짜로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뒤 고객들에게 속여 파는 이른바 장부상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엔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업비트의 전산 시스템 기록과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가상통화 업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비트마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거래소 5위 업체인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를 횡령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엔 경찰이 해킹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2위 업체인 빗썸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업비트까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급락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달 세금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청와대 재정개혁특위가 출범을 했죠. 특위의 강병구 위원장이 오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지금보다 늘리고 또 세금 감면 혜택도 줄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보유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한 심포지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늘리는 겁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적용,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 조세 부담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고세율 대상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5억 원 초과, 법인소득 3천억 원 초과인데 이 소득 기준을 낮춰 적용 대상을 늘리자는 겁니다. 강 위원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집중돼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도 근로소득세를 매기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세와 기타 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 소득세로 내면 근로소득자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도 언급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
그리고 민간 임대시장 투명화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 정상화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은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오늘 오후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오늘 오후 5시부터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과 노사협력실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한국인과 결혼한 자로 한정됩니다. 이를 어기고 가사 도우미로 일한 자는 물론 고용한 쪽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조 회장 일가는 불법 가사 도우미 고용뿐 아니라 월급을 대한항공 회사 돈으로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항공 본사가 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 회장 일가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틀 전 강원 철원의 최전방 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병사가 팔에 총을 맞았는데 총알이 가슴을 관통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35분 만에 의정부의 외상센터로 옮겨졌고 위기는 넘겼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건물 옥상에 의료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를 당한 병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슴하고 팔에 총상이 있다. 그다음에 출혈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듣고. 곧 헬기의 불빛이 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군용 헬기가 옥상에 내리자 초조하게 대기하던 의료진들이 재빨리 달려갑니다. 연락을 취한 지 35분 만이었습니다. 환자가 일단은 가슴에 어디까지 맞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검사해보기 전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진은 곧바로 초음파로 총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총알이 심장까지 가진 않았지만 갈비뼈 주변과 폐 일부분이 손상됐습니다. 동시에 팔에 찢어진 혈관도 꿰맵니다. 1차 처치를 마치자마자 파편을 꺼내는 수술이 이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외상센터 저희가 이제 짓기 전에는 헬기장도 이제 이렇게 군 헬기장도 앉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알아봐야 되잖아요. 프로세스가 딱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4시간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한 병사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고 한 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에 4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이란의 군사기지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발표한 직후 이스라엘군이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틀 후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의 방공미사일 발사 장치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군의 무기 저장고와 레이더, 정보센터 등을 타격했습니다. 1973년 중동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으로 이란과 시리아군 등 20여 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이란군이 골란 고원의 이스라엘군 초소를 향해 로켓 2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자 시리아 정부는 새로운 전쟁 국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핵 합의 탈퇴 여파로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설 우려가 커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한 겁니다. 이란과 중동의 맹주자리를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중동 정세가 가파르게 악화할 조짐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임신한 난임 부부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다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22주 된 쌍둥이 중 하나는 시신까지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사산화가 법적으로 의료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어안이 기자입니다.
도광현 씨 부부는 작년 8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뭐 눈, 코, 다 있고 말도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데 임신 22주 차에 아내는 자궁무력증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률이 80% 이상이라는 의사 말을 믿고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결국 쌍둥이는 사산됐습니다. 1월 11일 주치의는 수술을 권하려고 30%도 안 되는 성공률을 부풀렸다고 했습니다. 아내 건강을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었던 도 씨는 100일쯤 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쌍둥이는 없었습니다. 세 차례 동의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처리업체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한 명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법상으로는 사산아가 조정조치에서 그러지만 의료 피지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복지부 해석은 다릅니다.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는 시신이 되는 거고 또 이전에 죽은 태아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22주라면 의사가 사산 증명서를 내고 시신으로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도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지리산을 2번이나 벗어났다가 잡혀온 반달곰이 서식지를 또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경북 김천 쪽을 향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지리산으로 데려와 치료 중인데 앞으로는 서식지를 떠나도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마취총을 맞은 곰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 엑스레이를 찍고 수액도 맞습니다. 확인해보니 왼쪽 앞다리가 부러졌습니다. 2차례 지리산을 벗어나 김천으로 이동했던 반달곰입니다. KM53이란 식별번호가 붙은 이 곰이 지난 5일 3번째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김천 수도산 방향이었지만 이번엔 절반도 못 갔습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를 건너다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부상당한 채 도로 옆 산으로 피했다가 오늘 다시 붙잡혔습니다. 반달곰 보건센터는 한사코 지리산을 떠나려는 이 곰을 이번에는 새 정착지에 그대로 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리산 센터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곰 상태가 확인한 다음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때 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환경부는 이미 지리산 밖으로 반달곰 서식지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개체수가 50마리를 넘은 데다 KM53처럼 떠나려고 시도하는 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덕유산과 속리산이 1차 대상지입니다. 또 경북을 포함한 5개 도와도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KM53 반달곰도 치료를 마치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김천 수도산으로 이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검찰이 커피 체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김 대표의 자택과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중간 유통 과정에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업체를 넣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 안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젯밤 안 씨를 긴급 체포하고 오늘 안 씨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압수했지만 안 씨가 사진을 찍고 한강에 버렸다는 휴대 전화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게임회사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받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120억 원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넥슨에서 공짜로 주식을 받은 부분은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외에 사는 입양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가족을 찾을 길이 열립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입양인들이 현지에서 채취한 DNA를 우편으로 받아 그 시료를 중앙입양원에 보내 유전자 감정을 하고 분석 결과를 40일 뒤쯤 받아서 통보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양인들이 국내 경찰서에 직접 와서 DNA를 채취해 등록해야 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홍땡표 시대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 이야기인가 보군요. 네, 그런데 물론 홍영표 원내대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인터넷에 한 댓글을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건데요. 그 홍준표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혹시 형제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요. 실제 형제는 아니죠? 네, 물론 두 사람은 형제는 아니지만 남양 홍씨였고요. 표자 돌림자를 쓰는 같은 학렬인 그러니까 먼 일가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게 같은 학렬, 표자 돌림을 쓰다 보니까 정치권에만 해도 비슷한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홍준표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있습니다. 예. 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죠. 홍문표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문표 의원은 알아보니까 홍일표 의원과 팔촌 관계였습니다. 아, 실제 형제 관계군요. 네, 두 사람은 친척 관계인 거고요. 이 밖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홍익표 의원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치부 기자들도 참 헷갈리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회에만 홍 무슨 표가 이제 5명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청와대로 넘어가면 또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대표가 좌파 경제학자라면서 문 대통령과 영수회담 당시에 이 해임을 요구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홍장표 이 수석 비서관의 친형 이름이 공교롭게도 홍준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조폭 설전입니다. 조폭들이 설전을 벌였다는 거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폭들이 벌인 건 아니고요. 조폭을 화두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그 말 그대로 설전을 벌인 겁니다. 예. 이 성공을 날린 거는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 후보였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예. 동네 조폭만도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조폭 연루설을 얘기한다. 웃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판단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조폭에 연루됐다 했던 그 조폭 연루설에 대한 반박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운전기사였던 이 최모 씨와 이 최모 씨 아내가 이 성남시와 성남시 산하기각에 각각 취업한 것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연루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예. 이 최모 씨는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이 조직폭력배가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폭과 은수미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3명의 삼각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은수미 후보는 이에 대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이 같은 의혹은 배후 세력에 있다. 또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재명 후보도 조폭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이 조폭 연루설 주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예, 저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측이 이제 남경필 지사도 다시 반박을 했다고 하죠? 네, 남 지사는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서를 냈는데요. 바로 이 성명서입니다. 뒤에 성명서가 나올 텐데 이재명 후보의 눈에는 국민이 조폭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거는 무능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조폭을 화두로 설전을 벌인 거군요. 다음 키워드 또 빨리 가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백악관에 붙이는 서한입니다. 누가 붙인 겁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늘 밝힌 건데요. 먼저 홍준표 대표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오늘 비판을 했습니다. 예. 홍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저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 평화쇼로 치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하루 전에 북미 회담을 여는 것을 두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자신이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발언도 한 겁니다. 예, 지금 뭐 한국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결정한 거니까 직접 서한을 보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보내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네,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에게 조언을 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전제로 회담을 하라는 조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지도 알려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서한은 다음 주쯤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또 궁금해지는 게 제1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그렇게 서한을 보내면은 백악관이 답변을 또 하나하나 해주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백악관에 서한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작년 9월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 74명이 서한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겠다 이 내용으로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냥 편지 봉투에 백악관 주소를 적어서 보내는 형태는 아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당시 대사관 측에서 전달을 했다. 이런 답변은 받았는데 이 백악관의 답장이나 반응은 없었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전술핵 재배치도 없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전달은 됐지만 답장은 없었던 거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서해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비는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온도 낮아서 쌀쌀합니다. 네, 뉴스룸이 끝나고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걸 취재한 국제부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 밤샘 토론 있습니다. 비핵화 좌우할 북미 정상회담 잘 될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